투자를 망치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해당되지 않으시겠죠? 우리는 돈과 관련해 나쁜 결정을 내리는데 환상적일 만큼 탁월하다. 투자를 망치는 마인드 3가지를 알아보자. 1. 손실 회피. 당신은 현재 수입의 80%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당신은 현재 수입의 20%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 두 질문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사람들은 첫 번째 질문에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한다. 손실의 무게는 이득의 무게보다 무겁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손실 회피는 특히나 투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위험이 앞에 있고 투자금의 가격 변동이 심할 때는 미래 수익을 상상하기가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이다. 손실 회피는 장기적인 위험을 측정하는 우리의 능력을 무디게 만든다. 2. 자기 따라하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 하지만 이는 좋은 생각이 아닌 경우가 많다. 돈을 쓸 때 자기 의견을 지지하는 자료를 찾으면서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생각에 강력하게 사로잡힌다. 우리의 오랜 습관이 과연 옳은지 의문을 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지출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3. 공정함에 대한 집착. 인생의 어떤 시점에 우리 모두가 배우는 아주 단순한 교훈이 하나 있다. 5살짜리 어린이가 다른 아이 때문에 근해에서 떠밀리면서 배울 수도 있고 35살 청년이 승진에 누락되면서 배울 수도 있는 이 교훈은 미안하게도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어떤 것의 가격이 공정하게 책정됐는지 어떤지 따지는 일에 휘말리지 마라. 공정하지 않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을 응징하겠다는 이유 하나로 훨씬 더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그가 교훈을 얻지도 않을 것이고 당신은 꼭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된다.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제가 봤을 때 이 손실회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에 이 손실회피를 적용하고 행동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걸 제가 좀 많이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주식을 우리가 이제 살 때는 일단 이익이 나면 이 이익을 확정하고 싶어가지고 매도를 합니다. 이제 주식이 여러 개 있을 때. 근데 이제 어떤 주식이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하락을 하고 있어. 근데 이거를 손실을 확정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오를 때까지 계속 마이너스 상태로 계속 얘는 놔두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익 난 거는 팔고 손실 난 건 남겨두니까 내 계좌에 있는 주식들은 거의 다 이제 저가치, 거의 뭐 깡통 주식 같은. 파란불만 그렇죠. 있죠. 파란불만 있는 걔네들만 오히려 장기 보유하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정작 또 이제 부동산을 또 이제 적용을 시키면은 부동산에서는 샀어요. 샀는데 집값이 막 올라. 그러면은 보유를 합니다. 더 오를 수 있겠지? 근데 이게 떨어져.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면은, 이러다가 더 빠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매도를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근데 이게 저희가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그 지불의 고통과도 약간 연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보통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활용을 해서 집을 사게 되는데 매달 매월 이 원리금이 빠져나가잖아요, 통장에서. 그러면서 내 잔액을, 내 잔고를 계속 줄이면서 이게 고통이 이제 심해지죠. 근데 그럼에도 만약에 집값이 오르고 있으면 이게 상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불의 희열이지. 그래, 이 정도쯤이야. 왜냐면 내가 이 지불하는 이 고통보다 더 큰 걸 얻을 수 있으니까 요걸 참을 수가 있어.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이 지불의 고통은 배가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구해주월부에서 사연을 받다 보면은 특히나 요즘은 그런 사연이 되게 많거든요. 작년 2021년에 꼭지에 내가 샀다. 아니면 내가 연끌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지금 떨어지고 주담대 이런 부담이 너무 많죠. 커서 팔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사연으로 많이 접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게 떨어지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판단을 하려면 내가 산 그 아파트의 가격이나 가치가 그렇죠. 현재 샀던 거와 비교해가지고 더 크다는 거를 내가 알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준비가 좀 덜 돼 있으면 아무래도 내가 계속 원리금 이런 걸 지불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결국 이 손실 회피를 피하려면은 결국 내가 가진 자산에 대해서 내가 그 가치를 얼마나 잘 측정할 수 있느냐 측정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 버틸 수 있거든요. 우리는 내가 뭔가 자산을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빨리 내가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다면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수록 그 자산에 대해서 면밀하게 공부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 공부를 하면 이제 결론이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투자는 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 부동산 같은 거는 투자는 배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자꾸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그래.
아, 투자하면 해야지 는다고. 아, 그거 맞죠. 맞아요. 주식으로 10만 원, 20만 원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으면 10만 원, 20만 원 더 날려도 괜찮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한 번, 두 번 한 거가 자기 투자의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손실회피라는 게 현실에서의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맨 처음부터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도대체 내가 투자로 얼마를 벌고 싶은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걸 먼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로 30억을 벌고 싶다. 막 큰 목표를 딱 세웠어. 나는 30억 부자가 될 거야. 투자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아크로리버잖아요. 네. 아크로리버가 뭐 한강조만 안 나오는 거는 한 6억, 7억, 8억 이래 나와요. 층이 좀 괜찮은 거면. 근데 걔가 제일 안 쌀 때가 한 13억? 14억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 올랐죠? 한 23, 4, 5억?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좋은 아파트를 제일 싸게 샀어도 30억을 못 버네. 그 얘기 뭐냐면 미니멈 30억 이상을 벌려면 투자를 여러 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 번 해요. 그럼 투자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요. 그럼 현실에서 이 투자 1, 2, 3, 4, 5 하는 거 족족 다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거의 않죠. 없죠. 별로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5번의 투자를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수익이 나고 네 번째에서는 뭐 똔똔이고 다섯 번째에서 손실이 나고 이걸 다 합쳤을 때 내 투자로 난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런 개념으로 봐요. 이거를 해나갈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운이 좋아서 처음에 샀던 거는 돈을 막 벌었어. 그럼 이제 이 사이에 배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아, 뭐 괜찮겠다. 좀 더 내가 좀 더 지나면 괜찮겠지. 그러니까 학습이 된다는 좋은 방향으로 학습이 돼. 근데 만약에 처음에 했던 투자가 망가지면 어떨까요? 그 다음 거 하기가 어렵죠. 이 다음 거가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나랑은 안 맞아. 역시 난 이렇게 투자를 안 돼버린다는 해. 얘기죠. 근데 처음에 한 사람과 두 번째 한 사람의 어떤 뭐 마인드나 경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얘네들만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야. 얘네 첫 번째 사람이 투자했던 이 1, 2, 3번은 돈이 됐을만 했으니까 돈이 됐을 거고 다섯 번째는 돈을 잃을만 했으니까 잃었을 거고 두 번째에 예를 든 사람도 그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투자가 다 안 좋았으니까 이 두 개 투자는 안 좋을만 했으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것 때문인 거지. 그게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투자가 안 맞는 거야. 주식은 나한테 안 맞아. 부동산은 나한테 안 맞아. 이런 거랑 전혀 현실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냥 이 물건들이 갖고 있는 그 가격과 가치에 따라서만 결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손실회피를 하고 싶지 않다. 손실회피 편향에 빠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아까 보긴이 얘기한 것 같이 호긴이 얘기한 것 같이 내가 이걸 왜 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에 맞게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밖에 나가기 외출하기 전에 창밖을 딱 보고 알았어. 오늘 이거 입어야겠다고 패딩 잠바를 입었어. 그리고 딱 나왔어요. 근데 입을 때 이유가 밖에 보니까 막 바람이 쌩쌩 불고 막 사람들 막 오돌오돌 떨고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오늘 안 되겠다. 코트는 안 되겠어. 패딩 입어야죠. 패딩 입었어. 근데 막상 나왔는데 안 추워. 좀 살짝 땀이 나려고 그러고 후덥지근해. 그럼 어떻게 해요? 벗어야죠. 벗죠. 근데 이번엔 내가 창밖을 보고 패딩을 입은 게 아니고 거울을 보고 패딩을 입은 거야. 입었는데 이쁘네. 역시 난 이뻐. 막 이렇게 하면서 이 패딩 너무 나한테 톤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털도 복실복실하고 너무 예쁘다. 이거 입고 나가야지. 딱 나갔어. 더워. 벗을까요? 이겨내야지. 일단 좀 참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거를 왜 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팔아버릴까? 혹은 이거를 그냥 뭐 흔히 말해서 존버를 할까? 이런 거를 고민할 때 그 판단을 내리지 못한 이유가 자기가 그걸 왜 샀는지 몰라서 그런 거야. 대표적으로 이런 거지. 내가 뭐 지방 아파트에 투자를 했는데 내가 살 때 생각했던 것과 내가 꿈꿨던 그 내 베스트 프랙티스랑 다 반대로 움직였어요. 근데 그걸 산 사람이 나는 이거 사자마자 가격이 올라갈 거야 라고 산 사람은 못 버텨.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살 때 이거 진짜 싸다. 충분히 싸고 내가 일정 부분 버틸 수 있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힘들지만 계속해서 자기 의사결정 고수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했어.
이 주식 올라갈 거야. 야, 호재 터지고, 뭐 요새 뭐 2천인지 난리잖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막 듣고 뭐 이 주식 로켓 타고 날아갈 거야! 하고 딱 샀어. 근데 떨어져. 그럼 멘탈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주식 샀는데, 이거 주식은 지금 가격이 너무 싸고, 이거 떨어지면은 이건 더 싼 거야. 이건 나한테 완전 빅찬스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투자를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손실의 피평형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 지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내가 이걸 살 때 당시에 가격과 가치를 잘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너나님 알겠고요. 근데 저는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 배우셔야 돼요. 투자는 배워서 해야 돼요.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늦는 거예요. 그걸 꼭 얘기해드리고 싶고, 자기 따라하기도 있죠. 이거를 잘 판단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난 뭐냐면, 자기 따라하기는 결국에 습관이란 얘기거든요.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습관이라는 단어예요. 계속 내가 했던 걸 계속 하는 거니까. 그럼 이 습관이 올바른 습관이냐를 보려면 심플해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했고요. 저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랑 뭐 코크님이 하는 구해줘얼보다 저랑 김현준 대표님이랑 하는 구해줘얼 보면 통화할 때 물어보잖아요. 현준 대표님도 똑같이 물어보대. 왜 샀어요? 물어봐요. 왜 샀냐고 물어보고 이 사람이 투자하면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계속 물어봐.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습관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심플해요. 시간이 지났는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거든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저희 신용카드 얘기했을 때도 신용카드 혜택도 많고 막 좋아. 너무 막 유용하고 나는 돈도 신용카드로 해가지고 딱 해서 아주 나는 기가 막히게 지출 통제를 할 수 있어. 좋아요. 그래서 얼마나 모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모았고 얼마나 부자가 됐냐 이거예요. 제 말은. 그게 여러분들의 습관을 아주 냉정하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공정함에 대한 집착. 이거 나는 우리나라 부동산 내가 또 기사를 많이 보잖아요. 이 기사 보다 보면 참 착잡해. 왜요? 적정가를 매기고 앉아있으니까.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네. 그게 공정하대. 그게 공정한 가격이래. 도대체 공정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공정함이라는 거는 감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 이 사람한테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영화 보면 막 어떤 뭐 두 남자가 막 그 끝을 향해서 막 달려가.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사연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사연이 있어. 그거 알아요? 그 주먹이 운다? 영화? 그 최민식이랑 유승범이랑 그 복싱에서 만나는 건데 최민식이랑 유승범이 둘 다 사연이 기구해. 그래서 누구를 응원할 수가 없어.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져야 돼. 나는 그 영화 보면서 되게 그런 포인트 느꼈던 게 이 영화 진짜 사실적이다. 보통 영화나 이런 데는 절대선과 절대악이 있잖아. 그렇죠. 타노스와 아이언맨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어떤 한 명도 어떤 때는 악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선할 때도 있고 다 다르잖아. 근데 그거를 그 공정함이라는 잣대 하나만 가지고 심지어 자산 가격을 판단하고 욕할 수 있나? 그리고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말하기가 되게 민감하고 어려운 얘기거든. 근데 이게 책에 있네. 이 사람도 여기 보면은 써놨잖아요. 5살짜리 어린이가 다른 아이 때문에 그네에서 떠밀리면서 배울 수도 있고 35살 청년의 승진에 누락당하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미안하게도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사람은 나보다 더해. 이 사람은 공정하지 않대. 그냥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래. 근데 저는 최대한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해요. 법과 제도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다만 그거에 대한 해석을 개개인들이 할 때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했던 건데 제가 신혼집 그 이전 부에서도 얘기했잖아요. 2억 전세 들어갔다고. 근데 그때 내가 2억 우리 집이 2억 2천 3천 했었거든요. 내가 그거 보면서 난 솔직히 말하면 나 그때 그랬어. 내가 와이프한테 괜히 속상한 거야. 전세 가는 게. 매매하기엔 또 내가 쫄보라서 못했어. 내가 무서워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뭐라 했냐면은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야 아니 너도 대기업 다니고 나도 대기업 다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낡아빠진 아파트 전세도 겨우겨우 구한다고? 야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잘못됐어. 우리 같은 사람도 이런데 일반 사람들이 집을 산다고? 야 말도 안 되고 이건 완전 잘못된 거야 라고 말했지.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했어. 공정함의 잣대를 자기 상황을 합리화하는데 자꾸 끌어다 쓴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나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 그런데 현실에서 나는 그때 뭘 했어야 된다? 샀어요. 나는 매매를 했어야 되는 거야. 대출을 내서. 그러니까 그 베이스에는 사람들의 자존심, 감정, 내가 여기서 느끼는 그런 어떤 그런 좌절감 이런 게 베이스에 깔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너무 많이 느꼈고 내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 인간 지표들 봤다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질 못해. 왜 그러냐면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거야. 기분이 나쁜 거야. 어떤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나도 기분 나빠서. 그리고 그때 또 부동산 사장님이 약간 빈정거렸어. 그 사장님은 매매 거래를 시키고 싶은데 내가 자꾸 안 사니까 자극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유 야 이거 지금 이럴 때 사야지 이거 얼마 뭐 차이도 안 나고 돈도 잘 버는데 왜 그래 진짜 이거 사는 게 낫지 막. 근데 그 사장님이 맞는 말이거든. 근데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내가 거의 빈정이 팍 상해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또 와이프가 있었지. 예비 신부가 있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내가. 그래갖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이건 잘못된 거라고. 왜? 그래야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렇죠. 탓을 하면 되니까. 탓을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너무나 만연해 있어 내가 보기에. 그게 너무나 만연해 있고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용기 있게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내가 보기에는. 나는 이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한테 돈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강남 아파트가 30억인 거? 20억인 거? 이거가 나쁜 게 아닌 거야. 좋은 거 나쁜 거가 아닌 거야. 그냥 아 쟤는 25억이구나. 아씨 나는 진짜 안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로 생각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듣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신혼 때 집을 사려고 했을 때 똑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우리 둘이 합쳐서 400만 원 정도 벌 때였는데 그때 집이 한 2억 4천 정도 했거든요. 그 집도 그 꼭대기에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저는 야 이거를 일단 사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고 방법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이런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누군가는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탓을 하는 사람이 있겠고 누군가는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그게 저였고 그게 결국 제가 자산을 쌓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첫 스타트가 됐었거든요. 이게 공정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감정적인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소화해서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치환하는 사람이 결국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휘둘릴 필요 없이 공정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냥 인정하고 내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 또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가 더 안 좋은 게 내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댓글을 쓰고 하면은 내 행동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거든요. 맞아. 그래야 이게 공정하다고 또 생각을 해요. 자기가 또 공정해야지. 자기가 공정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 비판을 하고 있으면 내 행동 또한 거기에 맞춰야지 이게 나는 옳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럼 그게 과연 그렇게 해서 달라진 게 있느냐라고 봤을 땐 또 다른 문제거든요. 맞아. 그게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일관성의 법칙이라는 맞아요.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지. 내가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렇게 일관성을 지켜야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으니까 더 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아니 제가 옛날에 강남에 집 보러 갔을 때 강남에 좋은 아파트들 딱 들어가면은 매물 내놓으신 막 20억, 30억짜리 비싼 아파트들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어르신들이야. 어르신들 엄청 많아. 근데 되게 내가 그때 되게 웃겼는데 공동중개를 했거든. 그러니까 부동산이 두 군데였어. 근데 한 군데 사장님은 아유 그냥 좀 나이 드신 분들만 돈을 다 갖고 있고 잘못됐어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나랑 같이 소개해 주신 사장님은 저 사장님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글을 읽었을까. 나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두 분의 그 관점 차이가 보이는 거야.
어떻게 불을 읽었을까를 봐야지. 예. 그래야 내가 바뀌지. 거기서 내가 배울 점들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 행동을 바꿀 수 있고. 저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런 마인드와 스탠스를 가지고 행동을 해나가시면 진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